박서연 씨 맞으시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낯선 남자의 그 한마디에 우리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며 말까지 더듬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동안 단란하게 쌓아올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제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끔찍한 거짓일 수 있다는 진실로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제 나이 73. 이제 세상에 바라는 것이라곤 오직 평온한 노후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수,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 하윤이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특히 3년 전 민준이가 재혼해서 데려온 며느리 지수는 정말이지 효부 중의 효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제 관절염에 좋다며 직접 약재를 달여 영양식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아니 글쎄 지수가 정성스레 약재를 다듬고 있더군요.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에요. 지수야,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니? 제가 놀라서 묻자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깨셨어요. 이 약재는 밤새 푹 우려내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관절이 요즘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경동시장에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고, 내 친딸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따뜻한 물과 함께 제 손에 약을 쥐어주고 병원에 갈 때면 늘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메모하곤 했지요. 어머님,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셔야 하고 이건 주무시기 전에요. 제가 시간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지수는 제 약봉지마다 커다란 글씨로 시간을 적어 붙이고 알람까지 맞춰두었어요.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런 거겠죠? 그런 세심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신앙송이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지수가 신앙송 동호회까지 알아봐 줬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동호회에 가서 시도 읽고 차도 마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얼른 택시를 잡아 집으로 모셔다 주곤 했지요. 어머님, 이 시는 어떠세요? 어머님 목소리로 들으면 몇 배는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시집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미소가, 그 다정함이 거짓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특히 우리 손녀 하윤이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애틋했습니다. 5살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세상 가장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죠. 하윤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정성껏 빗겨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우리 하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머리 묶어줄게. 엄마가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해. 하윤이가 열이라도 오르는 날이면 밤새도록 옆에서 뜬 눈으로 간호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주었지요. 아이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진짜라고 믿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건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그런 지수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전처와 이혼한 후 상처가 컸던 아들이 지수를 만나 다시 웃음을 되찾은 걸 보니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IT 회사 임원으로 바쁜 아들을 대신해 지수는 집안 살림과 시어머니 봉양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머니, 지수 덕분에 제가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저 정말 복 받은 놈이죠?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복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대대로 유복했던 우리 집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행복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았어요. 그런 지수가 백화점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의 그 표정을 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지수와 함께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 곧 다가올 하윤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갔지요. 아동복 코너에서 예쁜 원피스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서연 씨 맞으시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인상도 좋았지만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원피스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말까지 더듬다니 불안한 듯 옷깃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서연 씨 맞는데 저 이진우 씨 친구예요. 요즘 진우 형. 잘 지내죠? 그 말에 지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더니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하윤이 유치원 마칠 시간 다 됐어요. 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하원 시간까지는 1시간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지수는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지수는 들은 척도 않고 성큼성큼 걸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지수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괜찮은 거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 네. 어머님?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 제잘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더군요. 가끔 나직이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수의 굳은 표정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수는 평소와 달랐어요. 하윤이를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나가더니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고 하윤이가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곤 했지요. 엄마, 이거 봐.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야. 엄마, 내 말 안 들려. 미안해. 우리 하윤이.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와, 우리 딸. 정말 예쁘게 그렸네? 그날 밤,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리 집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정아주머니였어요.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해온 정아주머니는 이 집안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과묵한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는 주위를 살폈어요.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요. 무슨 일이니? 정아주머니 뭘 그리 긴장하고 그래? 사모님, 이건 작은아 씨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댁을 지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 이진우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며느리 지수의 창백했던 얼굴, 쪽지를 받아들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사람 보는 눈, 소위 말하는 직감이 발달했다고 자부했는데 그 직감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쪽지 한 장이 내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게 될지를요. 정아주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작은아 씨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7일 오후 3시 이곳에 가보시면 며느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모습이라니. 그 말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수가 가짜라는 뜻인가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수. 그리고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 정아주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이 주소랑 날짜는 다 뭐고? 정아주머니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난주에 제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작은아 씨께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정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지수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미야,
엄마가 7일에 늘 만나던 대로 갈게. 이번에 예쁜 옷도 사줄게.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야 해. 정아주머니는 엄마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말고 다른 아이를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라니. 그건 우리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 7일에 제가 작은 아씨 뒤를 밟아봤습니다. 정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가 며느리를 미행했다니?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낯선 여자아이를 만나시더라고요. 1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정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수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아주머니가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님, 작은아씨께서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정아주머니는 지수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살펴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서재에서 돌아가신 남편 명의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고요. 처음엔 말씀드릴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댁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사모님 댁을 제 집처럼 여겨왔는데 이대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정아주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우리 며느리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모님, 다음 7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주소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바라보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만약 가서 진실을 확인한다면 어쩌면 내 행복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이 끔찍한 의심은 평생 독처럼 제 마음을 갉아먹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양식을 준비하고 하윤이를 애틋하게 챙기는 모습은 변함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제 눈에는 의심스럽게만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지수가 부쩍 휴대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듯 몸을 돌리고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사적인 통화려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드디어 운명의 7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서 들어올게요. 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쪽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쇼핑몰이었어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작은아 씨가 알아채면 정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이게 제정신인 시어머니가 할 짓인가?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서 나는 3층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 곧 지수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어요. 정확히 3시 지수가 쇼핑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한껏 멋을 낸 옷차림이었어요. 그리고 5분 후 한 여자아이가 뛰어와 지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지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상처럼 보였어요. 우리 소미, 많이 기다렸어. 배고프지? 지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미라는 이름. 정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숨겨둔 딸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지수와 소미는 먼저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어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비싼 브랜드의 옷들을 골라 소미에게 입혀보았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엄마. 나 이거 살래. 그래, 우리 소미 예뻐 보이는 건 다 사줄게. 지수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그 카드.
아들 민준이가 지수에게 준 가족 카드였어요. 우리 가족의 돈으로 숨겨둔 딸의 옷을 사입히고 있다니. 쇼핑을 마친 후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지수는 그 아이에게 직접 음식을 잘라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며 정말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하윤이에게 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 정말 아이고. 우리 딸 최고네. 다음 주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다 사줄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매달 이렇게 비밀리에 딸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돈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소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듯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다음에는 언제 와? 다음 달 7일. 우린을 만나는 날에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지수는 소미가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변했어요. 밝고 행복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지치고 무거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하윤이 외에 다른 딸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3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있다는 걸 왜 비밀로 했을까?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애도 나처럼 속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수가 우리 집 금고와 통장을 살펴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윤이는 정아주머니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나는 하윤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수는 이 어린 하윤이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정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아주머니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맛있는 저녁거리를 사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지수의 웃음, 다정한 말투, 하윤이를 향한 애정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이 연기일까? 아니면 일부만 진실일까?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본 것을 그대로 말해버릴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지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지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그 전에 지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 숨겨진 딸, 그리고 이진우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새 잠을 설치고 나니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가족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지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비밀을 숨겨야만 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지수의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지수는 여전히 천사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차가운 얼굴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쪽이 진짜 지수의 얼굴일까? 그래. 지수야, 금방 나갈게. 아침 식탁에서 지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윤이의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고
민준이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지수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연기일까? 민준이가 출근하고 하윤이가 유치원에 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인 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이는 판사로 일하다 은퇴한 친구로 이런 일에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나 좀 보자. 아주 중요한 일로 상의할 게 있어.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정숙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정아주머니가 건넨 쪽지, 그리고 어제 제가 직접 목격한 지수와 그 아이의 만남까지. 혜자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내 며느리가 신분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 보여. 정숙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수가 민준이한테 당장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어. 아주 신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조사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니? 정수기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강 형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듬직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과거에 경찰로 일하다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며느님의 과거와 현재 활동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조사는 대개 가정부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아주머니는 15년간 우리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니 믿을 수 있어요. 그분도 이미 의심하고 있으니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정부님께 수상한 행동이 있으면 꼭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있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강 형사에게 조사를 의뢰한 후 집으로 돌아와 정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정아주머니, 내 말대로 지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 탐정을 고용했는데 정아주머니 도움이 필요하대. 사모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수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증거를 남겨줬으면 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 수 있겠니? 정아주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 제가 이 댁에서 15년을 살면서 사모님 가족을 제 가족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아주머니의 굳은 다짐에 저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지수를 감시할 수 있는 눈이 생긴 셈이니까요. 지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수가 전화통화를 할 때면 귀를 곤두세우게 되고 외출할 때면 어디에 가는지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이틀 후 민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엄마가 지수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지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혹시 이전 결혼은 없었던 거지? 그 말에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마침 부엌에 있어서 우리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수 씨 과거가 왜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지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만났거든.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지수 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지수 씨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머니 아프실 때 밤새 간호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민준이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지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수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을 의심하면 안 되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소리에 지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민준이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좀 짜증이 났어. 미안해.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지수 씨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결심했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엄마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그로부터 3일 후, 강 형사가 첫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이가 출근하고 하윤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 지수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어요. 그 틈을 타 저는 강 형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형사는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진 한 장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지수였지만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사진은 8년 전 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강지수로 살고 있지만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맞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지수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강솜이라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입니다. 현재 12세로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제가 쇼핑몰에서 본 바로 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수를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 이름이 솜이었군요. 박서연 씨는 총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강대현 씨로 솜이 양의 아버지입니다. 심각한 생활고와 잦은 다툼 끝에 7년 전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이진우 씨로 4년 반 전에 이혼했습니다. 2번의 결혼 경력이라니.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지수를 감싸고 돌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결혼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이진우 씨는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연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 남자가 이진우 씨의 친구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주 심각했어요. 박서연 씨가 최근 몇 달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아드님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그 계좌들로 이체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 아니, 박서연이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강 형사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현관문에서 도어록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강 형사에게 노트북을 덮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왜 이 시간에 돌아온 거지? 친구와의 만남이 취소라도 된 걸까? 잠깐 손님이 와 있구나. 지수가 거실로 들어오자 강 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평소의 상냥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이신가요? 아, 네. 오래된 지인입니다.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에요. 강 형사는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나가는 동안 지수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계속 주시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 형사가 떠난 후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서연, 그녀는 2번의 결혼 경력이 숨겨둔 딸이 있으며 지금은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박서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하필 민준이에게 접근했는지 더 철저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머지않아 강 형사의 2번째 보고서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 강지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하윤이었습니다. 박서연이 하윤이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만큼은
제발 진심이길 바랐어요. 그 어린아이에게만큼은 더 이상의 상처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 형사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지수, 아니, 박서연이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이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지수야, 고맙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강 형사의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가 친정어머니를 뵈러 간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울 거라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라. 그것도 전부 거짓말이겠죠. 강 형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사모님, 이번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강 형사는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떠 있었어요. 분명 지수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박서연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 4년 반 전 이진우 씨와 이혼한 후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먼저 주소지를 서울에서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로 옮겼고 그곳에서 강지수라는 이름으로 새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지방소도시의 한 공무원을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무원은 1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강 형사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연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강지수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우리 집 금고 앞에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가정부이신 정아주머니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한 후 정아주머니께 부탁드렸더니 며느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몰래 찍어주셨습니다. 아, 정아주머니가 정말 큰일을 해주고 있었군요. 그리고 이건 최근 3개월간 아드님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강 형사가 보여준 내역에는 매월 아주 큰 금액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총액이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 계좌의 명의자는 박채원이라는 사람인데 조사 결과 박서연 씨가 가명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돈은 모두 해외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가 아니라 명백한 계획적 사기였어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 형사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수가 민준이의 회사 기밀 문서를 몰래 사진으로 찍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민준이의 사무실에서요. 이 사진은 어떻게 구하신 거죠? 아드님 회사 CCTV 영상입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서연 씨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모님께서 만나셨던 친정어머니는 사실 박서연 씨가 고용한 대역 배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사돈어른이라 부르며 맞절을 했던 그 순간들. 그럼 상견례 때 만났던 부모님도. 네, 모두 고용된 배우들이었습니다. 이 계좌 내역을 보시죠. 결혼 직전에 이벤트 배우 섭외라는 항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돈이라 부르며 공경했던 사람들이 모두 가짜였다니?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자 기만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다니.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형사의 물음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야겠어요.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하윤이를 일찍 재우고 민준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보여줄 것이 있다. 노트북을 펼치고 강 형사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 지수 씨가 맞아요. 그래, 내 아내는 강지수가 아니라 박서연이란다. 2번의 결혼 경력이 숨겨둔 딸도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단다. 민준이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그리고 민준아, 지수 부모님, 우리가 사돈이라고 불렀던 그분들도 모두 고용된 배우였어. 민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지수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지수가 돈으로 고용한 가짜였어. 민준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이네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체 기록이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 저 왔어요. 민준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도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지수가 서재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2분 뭐 하세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아니, 회사 일 때문에 어머니께 조언 좀 구하고 있었어.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자신의 아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잘 뵙고 왔어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안부를 전하다니 이 여자의 거짓말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날 밤 민준이는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잠자리에 든 후에도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지수 씨 가방에서 낯선 열쇠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민준이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그 낯선 열쇠와 관련된 것이겠지요. 이제 우리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서연, 그녀는 대체 왜 우리 가족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돈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 하윤이, 이 모든 일이 우리 하윤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려 애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게 전부 사실이었어요. 민준이는 서재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수 씨 서랍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분명했지만
이름은 박서연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 모두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 있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내 아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 거였어.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가짜 장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알려준 사실들을 직접 확인하러 간 것이었군요. 처음엔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수 씨 학창 시절에 대해 물었죠. 장인어른, 지수가 다녔다던 고등학교에 대해 좀 들려주세요. 저한테는 학창 시절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장인이 당황하며 아, 그게 서울에 있는 무슨 여자고등학교였는데 라고 얼버무렸다고 해요. 하지만 지수는 분명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민준이에게 말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쏘아붙였죠. 지수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민준이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이글거렸습니다. 처음엔 끝까지 변명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다그치자 결국 전부 실토했습니다. 박서연에게 고용된 배우라고요.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연기였던 겁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절을 올렸어요. 장인, 장모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공경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가짜였다니.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농락하다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민준아? 그래서 지수에게 이 사실을 말했니? 아니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요.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할 겁니다. 민준이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집에 들였을까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갈 거야. 그날 밤, 강 형사가 세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민준 사장님, 조사 결과 박서연 씨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분명 박서연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했어요. 시가 10억이 훌쩍 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민준 사장님의 개인 투자 계좌 접근 권한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계좌요. 어떻게 사장님께서 집에 보관해 두신 투자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죠. 강 형사는 민준이의 회사 사무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민준이의 책상 위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는 장면이었어요. 박서연 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살벌한 분노가 그의 얼굴에 스쳤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입니다. 강 형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매월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고 그 돈은 대부분 강솜이라는 이름의 사립학교 학비와 고가의 의류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후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뒤엉켜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아,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 형사에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주십시오. 특히 회사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강 형사가 떠난 후 민준이와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한다며 나가 있었고,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는, 하윤이는 어떡하죠? 이 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윤이를 생각하니 저 역시 가슴이 미어졌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은 하지 말자. 우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수. 아니, 박서연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들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홀로 있는 이 적막한 공간이 너무나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도 지수가 끓여주던 따뜻한 대추차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던 그 다정한 모습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수는 우리를 속였어. 모든 게 다 연기였을 뿐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하윤이를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 내 약을 챙겨주던 그 살뜰한 손길, 밤새도록 나를 간호하던 그 정성, 그것까지도 모두 연기였을까?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내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강 형사의 최종 보고서가 도착한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 박서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서류 뭉치를 눈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미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함께 봐요. 민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직시할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민준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차마 알아야 해요. 어머니, 제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는지, 우리 하윤이의 엄마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보고서를 펼쳤어요. 강 형사는 이번에 박서연의 과거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쳤더군요. 그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있었던 부산의 한 낡은 아파트를 찾아가 이웃이었던 노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집이요, 저희 바로 옆집이었어요. 매일같이 부부 싸우는 소리가 담을 넘었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젊은 세댁은 어린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노부부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아파트 복도와 낡고 녹슨 현관문이 보였어요. 월세도 제때 못 내서 집주인이 찾아와 빚 톡촉하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세댁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딸내미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냈다고 하더군요. 민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이진우의 전 직장 동료를 찾아간 내용이었어요. 진우요, 허세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놈이었죠? 명품 시계의 외제차, 그거 다 가짜였어요. 빚내서 겁먹부리다가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곧 큰 사업 시작할 거라고 허풍 떨고 다녔죠. 사진 속에는 이진우라는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박서연 씨가 남편의 빚더미를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사채까지 끌어다 쓴 빚이 거의 2억에 가까웠다고요.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한 거군요. 그런 것 같구나. 민준아.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숨겨진 딸. 소미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인터뷰였어요. 소미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아이 교육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소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애쓰셨어요.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소미를 위해 비싼 바이올린 레슨도 꾸준히 받게 하셨죠. 어머니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박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파렴치한 사기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한 명의 어머니. 그 마음만큼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하윤이가 제 방으로 깡충깡충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이렇게 바빠요? 요즘 나랑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하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사실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숨겨둔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요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곧 우리 하윤이랑 놀아줄 시간이 생길 거야. 하윤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하윤이에게 보여준 지수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윤이를 안아주고 재우던 모습, 아플 때 밤새도록 간호하던 그 모습, 그것까지 모두 연기였을까요? 민준이는 그날 밤 지수 모르게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지수가 샤워하는 틈을 타 민준이는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소미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그 녹음 파일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소미야, 엄마 많이 보고 싶어. 다음 주에 꼭 만나러 갈게. 엄마, 나 그 음악학교 정말 가고 싶단 말이야. 알아. 우리 딸. 엄마가 곧 큰돈을 모아서 우리 소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학을 준비해 줄게. 우리 소미가 꿈꾸던 그 음악학교에 꼭 보내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지수. 아니, 박서연은 우리 모르게 모은 돈으로 딸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계좌에서 회사 정보를 이용해 번 돈에서 나온 것이었죠.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똑똑히 보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우리 가족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진실 속에서도 한 가닥의 연민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지쳐 발버둥 치던 한 여자가 사랑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선택한 잘못된 길. 결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지독한 모성애만큼은 어쩐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무던히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지수. 아니, 박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정성껏 영양식을 준비하고 하윤이를 살뜰히 돌보고 제 약을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지수 씨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 지수가 하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민준아,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이제는 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민준이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 소미와의 통화 녹음, 강남 아파트 계약서, 내부자 거래 증거, 지수의 정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어떻게 할까? 친구네 집에 보냈어요. 오늘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어린 하윤이가 이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미찜과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하윤이가 없으니 집이 조용하네요.
친구네서 잘 놀고 있겠죠? 지수의 말에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수 씨, 아니, 박서연 씨. 민준이의 입에서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상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요.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민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 가방을 열고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을 틀자 지수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이건 당신이 돈으로 고용한 배우들이죠. 내가 허리 숙여 절을 올렸던 장모님이 전부 가짜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아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딸과의 통화 녹음이에요. 녹음기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곧 큰돈을 모아서 우리 소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학을 준비해 줄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 내 개인 투자 계좌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 회사 기밀 문서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증거.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민준이가 증거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지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요. 당신은 대체 누구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죠? 민준이의 질문에 지수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니? 소미 아빠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매일같이 싸웠어요. 월세도 못 내고 소미 학원비도 제대로 못 대줄 만큼. 그래서 이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그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았죠.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저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 소미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접근한 거군요. 네. 처음엔 죄송해요. 결혼하려면 부모님이 있어야 할 것 같았고 민준 씨 어머님께서 사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짜 부모님까지 동원했던 거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윤이가 태어나고 이 가족의 진짜 일부가 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이 지수가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내부자 거래를 한 겁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민준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소미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음악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따뜻했던 순간들, 내 약을 챙겨주던 그 손길, 밤새도록 나를 간호하던 그 정성, 그 모든 것의 일부는 혹시 진심이 아니었을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것. 그것뿐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어요. 네. 모든 걸 말할게요. 숨겨놓은 돈도, 계약한 부동산도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사기꾼이었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담긴 진심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하윤이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향했던 마음. 가난에 지친 한 여자가 사랑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선택했던 끔찍하고 잘못된 길.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마음은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앞으로 하윤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소미라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속 복잡한 감정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지수. 아니, 박서연이 구속되던 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아픔을 아는 듯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기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피고인 박서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민준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눈에 맺힌 눈물까지는 숨길 수 없었어요. 3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하윤이라는 소중한 딸.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을 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빗방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괜찮니? 어머니,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결정일 거야. 하윤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5살 아이에게 엄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윤이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정아주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하윤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아, 엄마는 잠시 아주 멀리 일하러 가야 해. 나중에 아빠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민준이는 하윤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제 와요? 내일 와요? 아니, 좀 더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 하윤이 곁에. 그날 밤, 하윤이는 잠들기 전에 계속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이불을 다시 덮어달라고, 모두 지수가 매일 밤 해주던 일들이었어요. 민준이가 대신 해주려 했지만 하윤이는 엄마가 아니면 싫어라고 울며 떼를 썼습니다. 할머니가 해줄게. 우리 하윤이, 제가 하윤이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자. 아이는 한참을 훌쩍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마저 떠나지 말라는 듯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영양식을 준비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수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밤새 잠을 설친 듯 했어요. 아침은 간단히 먹고 오늘부터 가정부를 한 명 더 구해야겠어요. 하윤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좋은 가정부가 와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지수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지수가 빼돌렸던 모든 재산 목록과 계좌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박서연 씨가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도 민준 씨 명의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해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서류를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돈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민준이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되어 있던 따뜻한 영양식도, 매 시간마다 약을 챙겨주던 살뜰한 손길도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가 열심히 해주었지만 지수의 그 정성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고,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해도 그 손길이 그립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둘러 닦았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지수와 함께 시장에 가서 약재를 고르던 날, 함께 시낭송 모임에 참석했던 날, 하윤이가 아플 때 밤새도록 함께 간호하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윤이는 매일 엄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불며 떼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것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체념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하윤이의 질문에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아주 멀리 가 있어. 엄마도 우리 하윤이가 엄청 보고 싶다고 전해달랬어. 어느 날, 민준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소미라는 그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니? 지수, 아니, 박서연이 면회 때 부탁했어요. 딸아 이소미가 혼자 남겨졌다고. 염치 없지만 제발 한 번씩만 살펴봐달라고요. 민준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더냐?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더군요. 하윤이보다 7살 많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경계하더니 지수가 떠나기 전 어느 정도는 상황을 설명해 준 듯 했어요. 제가 하윤이 아빠라고 하자 눈물을 보이더군요. 민준이의 말에 제 가슴도 아파왔습니다. 소미, 그 아이도 결국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였어요. 엄마가 저지른 죄 때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어머니, 저는 소미 그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노력해 보려고요. 민준이의 결정에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윤이가 매일 밤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렴.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어. 지수가 구속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철문을 지나 면회실에 들어서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그 사이 무척이나 야위어 있었어요.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하윤이는 잘 지내요 많이. 컸겠죠. 소미는요, 소미는 괜찮나요? 지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잘 지낸다. 민준이가 소미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지수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윤이와 소미만큼은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두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을요. 제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지수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일말의 이해가 뒤섞여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하윤이만큼은 제발 한 번씩만 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윤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수의 애원에 제 가슴도 아파왔습니다. 어미의 마음.
그것만큼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제 말에 지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네가 없는 집은 너무 적막하구나. 내 손맛이 담긴 음식도, 네, 웃음소리도 그립다. 지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하윤이는 내 손녀고, 소미는 당장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서서히 노력해 볼게. 네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라는 건 이해하니까 부족함 없이 돌봐주고 필요한 지원은 하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낄 뿐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시간을 좀 주거라. 아직은 너를 보는 게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스를 게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어요. 시간이 흘러 지수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도 그동안 몇 번 면회를 다녀왔고 엄마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하윤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와라강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 소송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며 소송을 미뤘어요. 그리고 소미는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윤이와 소미는 금세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소미는 하윤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바이올린을 켜주었습니다. 지수가 출소한 후 우리는 그 아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하윤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예전처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윤이는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소미는 조심스럽게 우리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민준아, 인생에는 참 정답이 없는 것 같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것뿐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가정을 계속 지켜나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가정부가 건넨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이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진심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어쩌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인연도 때로는 멀게, 때로는 가깝게 빛나며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